은퇴 후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어느 날 드디어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휴가 결제나 근무표를 짜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면 나 홀로 짐을 챙겨 훌쩍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 말이에요. 하지만 막상 그날이 정말로 왔을 때 여러분은 혼자서 떠날 용기가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5살의 한국 여성 지은 씨입니다. 그녀는 자식이 일정을 짜주길 기다리지도 않았고 남편이 동행해주길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비행기 표를 끊고 숙소를 예약하며 인생이라는 지도의 경계선에 섰죠. 노년이란 누군가 기회를 주길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을 만들어가는 시간임을 몸소 증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단순히 유명한 관광지를 도장 깨기 하듯 다니는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길 위에서 마주한 난관들, 수없이 겪었던 내면의 갈등, 그리고 마침내 깨달은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그녀는 은퇴 여행을 떠나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오직 길 위에서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4가지 진실을 들려주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몸의 이동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트는 일입니다. 강연 인생도에 오신 여러분,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셨나요? 이것은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뒤바뀌는 놀라운 반전의 기록입니다. 내가 은퇴하던 날은 상상했던 것처럼 그리 화려하거나 가뿐하지 않았습니다. 축하 케이크도 화려한 꽃다발도 없었죠. 그저 정산내역서 한 장과 긴 숫자 나열뿐이었습니다. 매달 500만 원의 연금이 이번 달부터 내 계좌로 입금된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더 이상 걷지 못할 때까지 그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약속뿐이었죠. 내 나이 65. 지난 30년 동안 나는 공공기관에서 행정직으로 근무했습니다. 대단히 화려한 자리는 아니었지만 성실하고 안정적인 삶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 순간을 거의 10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위해 인생의 하반기를 미리 설계하기도 했죠.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나 세계를 일주하며 그동안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풍경들을 직접 눈에 담는 꿈을 꿨습니다. 내 남편 민석 씨도 당연히 나와 함께 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저녁 식탁에서 수없이 이야기했거든요. 은퇴하면 우리 북유럽에 가서 오로라를 보자고요. 그때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자고, 대신 아들 녀석 아파트 대출금부터 좀 갚게 도와주고 나서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저 돈을 아끼려는 마음일 뿐, 정말로 안 가겠다는 뜻은 아닐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정말로 은퇴를 하고 나니 그는 내 모든 낭만적인 상상을 단 한마디로 무너뜨렸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의 여행은 무슨 여행이야. 그 돈 있으면 아들 녀석 아파트 분양받는데 보태주든가, 손주 녀석 장례를 위해 기반이나 닦아줘야지. 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입안에 있던 젓갈 쌈밥이 도저히 넘어가지 않았죠. 당신, 우리 둘 다 은퇴하면 같이 천천히 여행 다니자고 했잖아. 내가 낮은 목소리로 묻자 그는 툭 내뱉듯 말했습니다. 그건 옛날에 그냥 해본 소리지. 이제 나이도 먹었는데 어디를 가. 비행기 값도 비싸고 숙소비도 장난 아니야. 게다가 요즘 지진이니 전염병이니 난리도 아닌데 위험하게 누굴 고생시키려고 그래. 당신 위험해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돈 아까워 그러는 거야? 내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나조차도 내가 남편에게 이런 어조로 말하게 될 줄은 몰랐죠. 민석 씨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돈은 우리가 같이 모은 거야. 어디에 쓸지는 같이 상의해야지. 하지만 난 이 순간만을 위해서 그 돈을 모았어. 남을 주려고 모은 게 아니라고. 내가 말한 돈은 우리 부부 명의로 묶어둔 6억 원의 정기예금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한 번도 손대지 않고 숫자가 늘어가는 것을 보며 나는 내심 든든했었죠. 은퇴 전부터 이미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남이라니, 우리 아들이 남이야? 그는 소리를 지르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싸움은 너무나 현실적이었고 또 너무나 치졸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의 정이 고작 여행 한 번 가는 결정 앞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날 밤 우리는 한마디도 섞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서재로 건너가 잤고 나는 거실에 홀로 앉아 여행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화면 속 리포터는 노르웨이의 설원 위에 서 있었고 그 뒤로는 환상적인 오로라가 넘실거리고 있었죠. 그걸 보는데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 혼자라고 못 갈 게 뭐야.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건강도 있잖아. 이제 출근할 일도 없는데 왜 내가 내 뜻과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해야 하지. 다음 날 아침 나는 노트북을 켜고 숙소를 검색했습니다. 몇 번의 비교 끝에 런던 시내의 깔끔한 3성급 호텔을 5박 예약했죠. 이어 런던 히스로 공항으로 직항하는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왕복 180만 원. 마지막으로 여행사를 통해 보험을 들고 필요한 서류를 챙겼습니다. 꼬박 하루 동안 나는 입을 꾹 다문 채 이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 작업을 끝내고 책상 앞에 앉았을 때 나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묘한 기분을 맛보았습니다. 아, 나도 오로지 나를 위해 결정할 수 있구나. 나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짐을 쌌고 여권을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세면도구와 비상약을 챙기고 비행기 탈 때 신을 편한 운동화까지 골라두었죠. 드디어 출발하는 날 아침, 내가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것을 보고서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 어디가?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영국, 보름 정도 다녀올게. 당신이 안 간다고 하니 강요는 안 해. 하지만 난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문가에 서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지만 감히 반대하는 말을 내뱉지는 못하더군요. 우리 둘 다 이제 65입니다. 누구도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걸 그도 직감했을 겁니다. 공항버스에 올라타는 순간 어제 이웃집 수님 씨가 했던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게 남편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야? 아니면 현실을 도피하는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나조차 정답을 알 수 없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가지 않으면 평생 떠나지 못할 것이라는 예감뿐이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체 관광도 아니었고 동행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길을 잘못 들지, 이상한 음식을 먹게 될지, 아니면 길을 잃고 헤매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온전히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여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 말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나는 노년 여행의 4가지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기내 문이 열리고 런던 공항의 인파 속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심장이 무척이나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것은 설렘이라기보다 자유와 불안이 뒤섞인 생경한 감정이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전혀 모르는 나라에 발을 들인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전의 해외여행은 항상 남편 민석 씨가 모든 걸 알아서 했습니다. 나는 고작 해야 여권 챙기기와 탑승 시간 기억하기만 담당했죠. 하지만 이제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교통편부터 숙소 체크인, 삼시세끼 메뉴까지 모두 내가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 강렬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나는 지금 외국에 온 것이 아니라 남이 시키는 대로만 살던 과거에 나 자신으로부터 걸어 나온 것이구나. 캐리어를 끌고 공항 로비에 서서 구글 지도를 켰습니다. 숙소까지 가는 방법이 5가지나 되더군요. 지하철이 가장 싸고 급행 열차가 빠르며 택시가 가장 편하지만 비쌌습니다. 선택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남에게 뭐가 더 좋은지 묻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진정한 자주권이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선택의 순간에 스스로 결과를 책임질 용기가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을요. 나는 택시를 선택했습니다. 지하철보다 3배나 비싼 값을 지불했죠. 하지만 차가 템스강 변을 안락하게 달리고
오래된 건물 사이로 뉘엿뉘엿지는 노을을 바라볼 때 나는 문득 평온해졌습니다. 이 돈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에게 주는 첫 번째 비굴하지 않은 선물이었죠. 내가 직접 예약한 3성급 호텔은 깨끗하고 간소했습니다. 하지만 체크인을 해주는 직원의 말이 너무 빨라 절반도 알아듣기 힘들더군요. 예약번호 부킹 레퍼런스가 어쩌니, 가결제, 프리어터라이즈가 어쩌니 하는 소리에 그저 바보처럼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영어를 못해서 남편에게 모든 걸 맡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대신 결정해주는 삶에 길들여지면 자신은 결정할 자격이 없다고 믿게 됩니다. 그날 밤 나는 수첩을 꺼내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자주권은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쟁취하는 것임을 처음 발견했다. 다음 날 나는 지하철 타기에 도전했습니다. 결과는 반대 방향으로 타서 낯선 동네를 30분이나 헤매는 것이었죠. 역무원의 설명은 너무 빨랐고 나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도를 보고 지형 지물을 확인하며 한 걸음씩 되돌아왔습니다. 숙소로 돌아왔을 때 나는 나 자신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례 없는 성취감을 느꼈죠. 예전엔 스스로를 생활 바보라 자조하며 남편과 자식에게 의지했습니다. 사실 내가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너무 많은 일을 누군가 대신 결정해줬기에 생각하고 선택하고 책임지는 법을 잊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이번 여정을 통해 나는 다시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수첩에 오늘의 선택들을 기록했습니다. 잘못한 열차, 입에 맞지 않았던 샌드위치, 너무 멀어 포기한 관광지. 어느 하나 완벽한 것은 없었지만 모두 내가 결정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불완전한 선택들이야말로 내가 자존감을 재건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셋째 날, 나는 프런트의 조식 시간을 확인하고 혼자서 카페라테를 주문하고 일정 순서를 내 마음대로 조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 결정은 누구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아. 그것은 진정한 자유여행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묻지 않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며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 말이죠. 더 이상 당신은 생각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라는 남편의 말도 엄마 길 잃어버려 혼자 어떻게 하려고 그래 라는 딸의 걱정도 필요 없었습니다. 나는 내 판단을 믿기 시작했고 혼자 주인이 되는 고요함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많이 찍지도 않았고 SNS에 올리지도 않았지만 한 가지 느낌만은 확실히 기억합니다. 노년이란 몸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설계를 타인에게 맡기지 않아도 되는 시기라는 것을요. 전에는 늙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스스로 책임질 용기만 있다면 비록 걸음은 느릴지언정 자신이 선택한 길 위를 걷게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행의 달인은 아니지만 전보다 훨씬 방향 감각이 좋아졌고 유창한 영어 실력은 아니지만 실수하는 게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번에야말로 진정으로 나의 은퇴, 나의 주관으로 첫걸음을 뗐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와인 한 잔을 주문해 호텔 발코니에서 런던의 거리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생의 어떤 선택들은 아주 작습니다. 어떤 차를 탈지, 어떤 음식을 주문할지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그 작은 선택들 뒤에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주도할 의지가 있느냐는 거대한 질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가장 멀리 온 여행은 아니지만 나 자신에게로 가장 가까이 다가간 첫 번째 여행이다. 여행 5째 날, 나는 숙소를 옮겼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땐 평점이 좋은 3성급 호텔에 묵었죠. 위치도 편하고 조식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욕조도 있었습니다. 예약 사이트에서 3군데를 비교해 적당한 가격대를 골랐는데 속으로는
첫 자유여행이니 너무 비싸지도 너무 나쁘지도 않은 곳이 좋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사진과 달랐습니다. 벽은 종이장처럼 얇아 옆방 드라이기 소리가 고스란히 들렸고 샤워기 물줄기는 차가웠다 뜨거웠다를 반복해 밤중에 화들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조식은 마른 식빵 한 조각의 잼, 차가운 우유가 전부였죠. 계란 프라이 하나 없었습니다. 내가 까다로운 편은 아니지만 그 무료 조식에서 느껴지는 건 절약이 아니라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매일 아침 6시마다 복도에서 캐리어를 끄는 소리였습니다. 철판을 긁는 듯한 그 소리에 사흘 내내 잠을 설쳤습니다. 침대 맡에 앉아 호텔에서 주는 인스턴트 커피를 마시며 거울 속에 핏발선 내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 벌써 65이야. 반평생 여행을 다녔지만 그게 누굴 위한 거였지. 이제 겨우 나를 위해 떠나왔는데 왜 여전히 비굴하게 참고 있는 거야? 그날 정오, 나는 다른 호텔로 옮겼습니다. 아주 호화로운 곳은 아니었지만 정갈하고 조용하며 엘리베이터가 있고 매트리스가 두툼한 곳이었죠. 글을 쓸 수 있는 나무 책상도 있었습니다. 창문을 여니 눈부시지 않은 따스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들어설 때 소독된 슬리퍼가 준비되어 있었고 욕실 수건은 우리 집 것보다 두툼했습니다. 숙박비는 2배 가까이 비쌌지만 하얀 시트 위에 앉는 순간 온몸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중의 문제였습니다. 나는 비로소 내가 이런 안락함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걸 믿기로 했습니다. 과거의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여행할 때면 항상 특가 상품부터 찾고 안락함은 뒷전이었죠. 타인의 기분을 먼저 살피고 내 몸이 고된 건 참았습니다. 가족 여행을 가면 싼 민박을 예약하고 환승이 적은 경로를 택했습니다. 택시비가 아까워 무거운 짐을 들고 걸었죠. 그때는 그렇게 아끼는 게 미덕이고 책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저렴함은 때로 비굴함의 대명사였다는 것을요. 나는 남에게는 관대하면서 자신에게는 너무나 인색했습니다. 해외여행이 처음은 아니지만 온전히 나만을 위한 여행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은퇴했으니 업무 스트레스도 없고 예산을 아끼라고 압박하는 사람도 없는데 왜 나는 여전히 참고 있었을까요? 대체 누가 나에게 타인을 보살피는 것만 의무라고 가르치고 자신을 돌보는 게 근본이라는 사실은 잊게 했을까요? 나는 무엇이 가치 있는가를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은 은퇴 후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룻밤 편안한 잠을 자는 걸 망설였을까요? 왜 쾌적한 차를 타고 따뜻한 국물을 먹는 일에 그토록 벌벌 떨며 가격을 비교했을까요? 예전엔 가성비를 따졌지만 이제 가치란 내가 정말로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것이라 믿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건 잠이었고 안전이었으며 존중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딱딱한 숫자의 절약이 아니었죠. 나는 예산을 조금 더 넉넉히 잡기로 했습니다. 가성비를 위해 경험을 희생하지 않기로 했죠. 환율을 계산하며 쩔쩔매지 않고 맛있는 식사를 주문했습니다. 지하철 계단을 캐리어 들고 오르내리기 싫어 택시를 탔습니다. 평점이 좋은 식당을 골라 안심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사치스러워진 게 아니라 품질이란 허영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다정함이라는 걸 배운 것입니다. 호텔 책상 앞에 앉아 문장 하나를 적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조금 더 쓰는 것은 스스로를 긍정하는 방식이다. 남이 시키는 일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삶. 오늘부터 내 삶은 나 자신에게 떳떳해야 합니다. 며칠 후 어느 오후 강변에서 커피를 마시다 72살의 프랑스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은퇴 후 매년 혼자 2번씩 여행을 다닌다고 하더군요. 5성급 호텔은 아니지만 항상 깨끗하고 조용한 작은 호텔을 고른다고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도미토리에서 자며 돈을 아끼고 일정을 몰아쳤지.
하지만 나이가 드니 알겠더라고. 여행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곳을 가느냐가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얼마나 잘 돌보느냐에 있다는 걸. 나는 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세대는 절약과 인내에 익숙합니다. 여행조차 조심스럽고 혹여나 낭비한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겁을 냅니다. 하지만 진정한 낭비는 평생 고생하고서 정작 쉬어야 할 때 자신에게 인색하게 구는 것입니다. 그날 밤 나는 따뜻한 물에 몸을 녹이고 침대에 누워 이렇게 적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아끼지 않고 체면 때문에 참고 살지도 않겠다. 나는 내 인생의 기획자다. 은퇴했으니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불을 끄자 마음이 전례 없이 평온해졌습니다. 이제 다시는 잘못된 곳에서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영국에서 돌아온 뒤 나는 짐을 정리하기도 전에 새로운 갈망을 느꼈습니다. 그 여행은 나를 성장시켰지만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단순히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도 깨닫게 해주었죠. 나는 그곳에 스며들어 사는 방식을 원했습니다. 매일 도시를 옮겨 다니며 일정을 소화하는 게 아니라 한 곳을 정해 진득하게 머물며 그곳에 밥을 먹고 소리를 듣고 사람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관광객이 아니라 생활자로서 말이죠. 나는 지도를 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평화로운 곡선을 가진 곳을 찾았습니다. 내 손가락은 제주도라는 세 글자 위에 멈췄습니다. 제주도에 사흘 이상 머물러 본 적이 없었던 내게 그곳은 멀고도 가까운 천천히 씹어 삼키기 좋은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시내 근처의 작은 원룸을 한 달 예약했습니다. 90만 원에 취사도구와 세탁기가 갖춰진 곳이었죠. 주인 아저씨는 목소리가 쩌렁쩌렁한 분이었는데 열쇠를 건네며 물으시더군요. 아짐에 혼자서 한 달이나 있으려고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은퇴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보러 왔어요. 제주의 시간은 늙은 개처럼 느릿하게 흘렀습니다. 매일 아침 나는 렌트한 스쿠터를 타고 시장에 갔습니다. 그곳엔 서울마트의 에어컨 바람도 세련된 음악도 없었지만 물기 어린 바닥과 정겨운 사투리 그리고 값을 흥정하는 할망들의 활기가 넘쳤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배추 몇 포기, 고구마 2개, 두부 한 모를 사며 상인들과 수다를 떨었습니다. 땅콩 과자를 파는 아주머니가 내게 그러시더군요. 눈빛이 놀러 온 사람 같지 않네. 꼭 이사 온 사람 같아. 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 달만 이사 왔어요. 좀 천천히 사는 법 연습하려고요. 오후엔 바닷가를 거닐며 억새가 바람에 눕는 걸 보거나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쌩 지나가는 모습을 구경했습니다. 때로는 카페에 앉아 온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가는 구름만 바라보기도 했죠. 제주는 내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잃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요. 셋째 주가 되자 묘한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고독이었습니다. 괴로운 고독이 아니라 맑고 투명한 고독이었죠. 밥 먹으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몇 시에 들어오냐 묻는 사람도, 내 의견에 토를 다는 사람도, 쓸데없는 잡담을 나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습관적으로 남편 민석 씨에게 전화해 사소한 일상을 전하려 했지만 휴대폰을 든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다시 내려놓곤 했습니다. 친구들의 단체 대화방에 올라오는 음식 사진이나 손주 영상도 그저 바라만 보았습니다. 참여하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고독은 나 자신을 마주하게 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내 삶은 오로지 타인을 중심으로 공전해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식의 등록금, 남편의 건강, 시어머니의 기분, 손주의 필요, 항상 나 자신은 맨 뒷순위였죠. 이제 드디어 내가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비록 느리고 혼자이지만 나 자신으로부터 받는 오랜만의 존중을 느꼈습니다. 어느 해질녘 서귀포의 작은 서점에 들렀습니다. 에어컨 대신 선풍기가 느리게 돌아가는 곳이었죠. 산문집 한 권을 집어들었는데 그 안에 문장 하나가 가슴을 때렸습니다. 혼자서 어떤 곳에 머무는 것은 일정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삶의 틈새에
다시 초심이 자라나게 하기 위함이다. 나는 책을 덮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 마음에도 틈이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은 수년 동안 적당히 참으며 살아온 흔적이었죠. 은퇴만 하면 저절로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스스로와 다시 대면하고서야 비로소 평온해질 수 있었습니다. 월말이 다가올 무렵 주인 아저씨가 수도세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보니까 맨날 스쿠터를 아주 천천히 타대요. 참 한가해 보여 좋아. 나는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한가함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걸요. 사진을 많이 찍지도 여행 노트를 거창하게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 갈 곳을 알고 뭘 먹을지 고민하고 빨래를 널고 동네 한 바퀴를 도는 평범한 날들이었습니다. 여행 같지 않은 단순한 생활이었지만 지난 30년 그 어떤 여행보다 깊었습니다. 유명한 풍경을 봐서가 아니라 드디어 나만의 리듬으로 진지하게 살아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 새벽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파도가 아직 깨어나기 전 시원한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귤빛 태양이 천천히 떠오르는 걸 보며 나는 아주 평온해졌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이 한 달을 고요하게 함께 해줘서. 제주도는 여행의 절정은 아니었지만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행의 깊이는 얼마나 멀리 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멈춰서서 자신을 비춰보느냐에 달렸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리고 나는 마침내 멈출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주를 떠나는 날. 나는 곧장 서울로 가지 않고 강릉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기차표를 예매하다 강릉이라는 글자를 본 순간 멈추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을 뿐이죠. 경포대 근처 바다가 보이고 1층에 카페가 있는 민박집을 예약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층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갓 구운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 때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도 여기 왔어? 고개를 돌리니 민석 씨였습니다. 점퍼 차림에 목에는 카메라까지 걸고 있었는데 지난번보다 훨씬 생기가 돌아 보였습니다. 나는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여긴 웬일이야? 그는 멋쩍은 듯 의자를 당겨 내 앞에 앉았습니다. 은퇴자 여행단에 신청했어. 어제 강릉에 도착했는데 오늘은 자유시간이라더군. 가이드가 이 집 조식이 맛있다고 추천해줘서 왔지. 그는 메뉴판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시간, 이런 장소에서 다시 마주칠 줄이야. 당신 단체 관광 질색했잖아. 내가 묻자 그는 헛기침을 했습니다. 전에는 번거롭다고 생각했지. 자유여행이 최고인 줄 알았고. 그런데 나이 먹으니까 선택할 게 너무 많은 것도 스트레스더라고. 이 팀은 다 알아서 해주니까 편해. 약 먹을 시간도 챙겨주고 날씨도 알려주고 짐도 다 옮겨주니 생각보다 훨씬 괜찮더라고. 나는 커피를 마시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웃음도 반가움도 아닌 아, 이제 이 사람도 이해하는구나 싶은 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오후에 단체 일정인 오죽헌에 같이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운명이 주는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각자의 궤도를 돌다 보면 다시 만나는 지점이 있는 법이니까요. 그날 오후의 햇살은 부드러웠고 소나무 그림자가 산책로 위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가이드는 50살 남짓의 여성이었는데 목소리가 낮고 차분하며 세련된 다정함을 갖춘 분이었습니다. 역사를 설명해 주면서도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은 이쪽 경사로로 가라고 세심하게 챙겨주더군요. 민석 씨가 습관적으로 계단으로 가려다 가이드의 말을 듣고 멈춰서더니 나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우리 경사로로 갈까? 나는 조금 놀랐지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나 빨리 종화라고 재촉하던 이 남자가 이제 나를 기다리며 속도를 맞추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민박집 발코니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바다는 어둡고 고요했죠. 내가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여행할 생각을 한 거야? 그는 먼 바다를 한참 바라보다 입을 뗐습니다. 사실 당신이 떠나고 나서 좀 당황했어. 정말로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니까 내가 당신을 너무 몰랐다는 생각이 들더군. 당신이 다시 돌아와서 같이 가자고 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지.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며칠 동안 생각했어. 내가 너무 내 방식대로만 당신을 휘두르려 했던 건 아닐까 하고 당신도 당신만의 인생을 설계하고 싶었을 텐데 말이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친구 녀석이 부부 동반으로 숙련자 전용 투어를 다녀왔다며 자랑하더라고. 스트레스도 없고 아내가 없어도 혼자 즐길 수 있다기에 나도 한번 시도해 본 거야. 근데 정말 좋더라고. 굳이 자유로울 필요가 없었어. 나는 그저 단순하고 순조롭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다니는 게 체질에 맞았던 거지. 나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아주 평온해졌습니다. 우리는 둘 다 늙었고 전과는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더 부드러워졌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마찬가지야. 처음 혼자 떠난 건 내가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였어. 당신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지. 이제는 알아.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지만 당신과 함께하는 여행도 괜찮을 것 같다는 걸. 당신이 예전처럼 사사건건 간섭하지만 않는다면 말이야. 그는 대꾸하지 않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단체 버스를 타고 설악산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은 엽서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가이드가 했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나이가 들면 여행을 못하는 게 아니라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관광지를 정복하듯 다니지 마세요.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곳을 가느냐가 아니라 그곳에서 어떤 기분이었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말을 마음속으로 되새겼습니다. 젊었을 때 여행이 정복이고 자극이며 과시였다면 지금의 여행은 동행이고 이해이며 인생을 다시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빚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짧은 재회 동안 우리는 거창한 화해의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끔 내 물병을 챙겨주었고 방 침대 위치를 내가 고르게 해주었으며 사진을 찍을 때도 이렇게 찍으면 예쁠까? 라고 먼저 물어봐 주었습니다. 그가 변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나 또한 깨달았습니다. 혼자서 빨리 가는 것만이 성장은 아니라는 것을요. 가끔은 두 사람이 기꺼이 느리게 걷는 것이 더 소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서울로 돌아오기 전날 밤, 우리는 강릉 장칼국수를 한 그릇씩 먹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다음에도 혼자 여행 갈 거야?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끔은 그러고 싶어. 하지만 당신이 재촉하지 않고 내 방식에 맞춰준다면 우리 같이 가도 좋고. 그는 대답 대신 마지막 국수 한 가닥을 내 그릇에 덜어주었습니다. 마음이 훈훈해졌습니다. 여행의 의미는 얼마나 멀리 가느냐가 아니라 그 길 위에서 한 사람을 다시 알아가는 데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아무리 오래 떨어져 있었어도 아무리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어도 다시 함께 걷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늦지 않았다는 사실도요. 서울에 돌아온 후 우리는 묵시적인 약속이라도 한듯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창한 화해 선언도 억지로 거리를 좁히려는 노력도 없었죠. 하지만 은퇴 직후의 날카로웠던 분위기 대신 고요하면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시선이 오갔습니다. 어느 날 해질녘 내가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민석 씨가 문가에 서서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북행 온천 투어가 있더라고. 2박 3일인데 일정도 여유롭고 괜찮아 보여. 같이 갈래? 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당신이 예약하려고. 우리가 다시 한번 연습해봤으면 해서. 이번엔 내가 일정 안 짜고 길 안내도 안 할게. 당신도 너무 꼼꼼하게 계획 세우지 말고. 나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둘 다 가이드 노릇하지 말자는 거지?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서로의 여행 친구가 되어보자고. 우리가 신청한 것은 청춘 여행단이라는 이름의 숙련자 전용 투어였습니다. 무리하게 걷지 않고 인증샷에 목매지 않으며 하루에 딱 2군데만 들르는 여유로운 일정이었습니다. 점심과 저녁 식사, 티타임, 심지어 마사지 시간까지 예약되어 있었죠. 버스에 올라타니 우리 같은 60대 이상의 부부들이 가득했습니다. 손을 잡고 있는 이들도 각자 휴대폰을 보는 이들도 있었죠. 나는 민석 씨를 보았고 그도 나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이것은 여행의 시작이 아니라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방식의 재교육이라는 것을요. 첫날 우리는 온천 박물관에 갔습니다. 가이드는 60대 초반의 퇴직 교사였는데 좁은 역사를 이야기하면서도 삶의 지혜를 섞어 말해주더군요. 예전 같으면 민석 씨가 빨리 가자고 재촉하며 사진 찍기에 바빴겠지만 이번엔 그는 가이드의 말을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지어 옛날 온천 문화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도 하더군요. 옆에서 지켜보는 게 낯설었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늘 주도권을 잡으려 안달복달하던 그가 드디어 남의 말을 듣는 법을 배운 것 같았습니다. 오후엔 온천욕을 즐겼습니다. 방 안은 아주 조용했죠. 그는 벽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보지도 몇 시에 밥 먹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나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물속에서 물소리와 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머릿속을 비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마음이 무척 편안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그가 근처를 좀 걷자고 제안했습니다. 내가 지도를 펴려 하자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도 보지 말자.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가보자고. 불 켜진 예쁜 카페가 있으면 들어가고. 나는 휴대폰을 집어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옛날 시간이라는 이름의 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70년대 노래가 흐르고 낡은 레코드판이 장식된 곳이었죠. 우리는 차 한 잔을 마시며 여행 일정 대신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전엔 그렇게 간섭했던 건 당신이 실망할까봐 겁이 나서 그랬어.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당신이 불평할까봐 미리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 그렇게 됐네.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응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이랑 싸우기 싫어서 입을 닫았던 건데 결국 그게 우리 둘 다를 더 힘들게 했네. 우리는 동시에 웃었습니다. 서로 물러서지 않았던 과거의 진실을 이제야 마주하게 된 것이죠. 둘째 날은 한적한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차 안에서 잠을 자는 사람, 수다 떠는 사람, 멍하니 창밖을 보는 사람 등 모두가 자유로웠습니다. 가이드는 여행은 효율 싸움이 아닙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자신을 놓아줄 줄 알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나는 그 자신을 놓아준다는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것은 방치가 아니라 모든 세부사항이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젊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하루에 8군데씩 다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한 군데라도 안 가면 손해보는 기분이었죠. 은퇴 직후에도 나는 두꺼운 가이드북에 빼곡하게 메모하며 골목길 루트까지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는 건 피로뿐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찍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길가에서 마신 따뜻한 두유 한 잔, 그날의 적당한 햇살, 그리고 재촉하지 않던 남편의 모습만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그날 밤 우리는 숙소, 온천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침대가 2개였는데 그가 침대를 붙일까 묻더군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대로가 좋아. 각자의 잠자리가 있으면서도 사이가 춥지 않으니까. 불을 끄기 전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이번엔 TV 리모컨 가지고 안 싸워서.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일정표로 나를 안 볶아댔으니까 나도 공간을 좀 내줘야지. 마지막 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가이드가 물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가지가 무엇인가요? 어떤 분은 온천을, 어떤 분은 경치를 꼽았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우리 남편이 사흘 내내 다리 아프다고 불평한 한 게 로또 당첨보다 더 감동적이에요. 라고 말해 모두를 웃게 했습니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 모두 여행을 끝내려고 서두르지 않게 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민석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일정표를 빽빽하게 안 채워도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버스 안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나도 정말 자유롭고 든든한 기분으로 웃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여행 다닐까?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창밖에 빗물 씻긴 잎사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초 뒤에 말했죠. 완벽해지길 바라지도 않고 모든 게 내 뜻대로 되길 바라지도 않아. 그저 우리가 서로 조금씩만 놓아줄 수 있다면 그게 완벽한 것보다 훨씬 좋을 것 같아. 그는 더 말하지 않고 내 손을 살포시 잡았습니다. 이 온기를 느끼기 위해 참 오래도 돌아왔습니다. 여행은 내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너그러워지고 자신에게 덜 엄격해지는 과정임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일정표를 내려놓고 자신을 놓아주는 것. 그것이 진짜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첫 번째 월요일. 나는 짐을 정리하고 여권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엔 전과 달랐습니다. 단순히 즐겁게 놀다 온 게 아니라 무언가 내면에서 조용히 발효되는 기분이었죠. 찻잎이 우러나 향기가 생활 속으로 스며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전엔 여행이 인생의 사파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내 인생의 다음 장을 여는 서막이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조언해주는 사람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은 씨, 나도 이제 곧 은퇴하는데 혼자 자유여행하는 게 너무 힘들지 않아? 호텔 예약할 때 비결이 뭐야? 어르신들 여행 갈 때 지뢰 같은 패키지는 어떻게 피해? 처음엔 친구들의 호기심 섞인 질문이었지만 나중엔 이웃, 옛 동료, 먼 친척들까지 나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나하나 대답해 주었습니다. 어떤 질문들은 아예 리스트로 만들어 인쇄해 나눠주기도 했죠. 예를 들면 호텔은 반드시 엘리베이터와 야간 데스크가 있는 곳으로 고를 것. 하루 일정은 오전 하나, 오후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 인기 명소에 집착하기보다 조금 느린 일정의 투어를 고르는 게 낫다는 것 같은 것들이었죠. 이야기를 하다 보니 나도 신이 났습니다. 친구가 웃으며 그러더군요. 지은아, 너 완전히 시니어 여행 전문가 다 됐다. 나는 농담처럼 대답했습니다. 나도 아직 실습 중이야. 나중엔 아예 메신저 단체방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천천히 가는 여행단. 나는 공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기서는 유명 맛집이나 특가 항공권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퇴한 여성이 어떻게 여행을 일상의 일부분으로 만들 수 있는지만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한 달 만에 멤버가 50명을 넘어섰습니다. 수십 번 해외를 나간 베테랑부터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본 사람, 고급 여행을 선호하는 사람부터 제주에서 일주일 살기를 꿈꾸는 사람까지 다양했죠. 그들은 각기 경험은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리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타인이 설계한 인생에 끌려다니고 싶지 않은 마음이죠. 어떤 분이 개인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지은 씨, 저는 남편이랑 나갈 때마다 짐부터 티켓, 호텔까지 다 남편이 알아서 해요. 저는 5분만 더 구경하고 싶다는 말도 못 꺼내거든요. 저도 당신처럼 혼자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나는 할 수 있다고 단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 주었죠.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한 번이라도 책임져 볼 의사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며칠 뒤 그녀는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기차역 입구에 서서 조금 굳어 있지만 눈빛만은 초롱초롱한 모습이었죠. 드디어 나왔어요. 처음으로 직접 티켓을 끊어봤어요. 고작 이틀뿐이지만
정말 제 발로 걸어 나왔어요. 나는 휴대폰을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마음속 한편이 뭉클해지더군요. 내가 걸어온 작은 여정이 누군가에겐 시작의 궤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나는 그동안의 여행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런던에서의 홀로서기부터 제주의 한 달 살기, 강릉에서의 재회와 북행 온천 투어까지 모두 글로 남겼습니다. 사진과 함께 그때 무엇을 배웠는지 상세히 적었죠. 글을 쓸 때마다 내 인생을 복습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단순히 여러 장소를 다녀온 것이 아니라 마침내 나 자신에게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전까지 나는 은퇴가 마침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콜론이었습니다. 나는 은퇴했다. 고로 이제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이 시작되는 기호 말이죠. 한 번은 지역 도서관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처음엔 사양하려 했지만 내가 겪은 이야기를 누군가 듣고 싶어 한다면 기꺼이 나누기로 했죠. 강연장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숙련자분들이 수첩과 물병을 챙겨들고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나이는 움직이지 못하는 나이가 아니라 타인이 하는 안 되라는 말에 너무 익숙해진 나이일 뿐입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혼자 표 끊지 마라. 오래 나가지 마라. 그런 말들을 듣다 보니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조차 잊어버린 것이죠. 이야기를 하다 보니 목이 메어왔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10년 넘게 가슴에 맺혀 있던 생각들을 시원하게 쏟아내는 해방감 때문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할머니께서 보행기차를 끌고 다가오셨습니다. 지은 씨 고마워요. 나 68인데 타지에서 혼자 자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당신 이야기를 들으니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그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정말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충분하니까요. 나는 나를 선생이나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먼저 시도해봤고 실수도 해봤으며 그 경험을 나누고 싶은 한 사람일 뿐입니다. 내 인생은 완벽하지 않지만 스스로 책임지는 은퇴 생활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여행은 연습이고 나눔은 전달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나 자신에게 한 약속입니다. 어느 날 아침, 식탁에서 차를 마시며 단체방에 글을 올리는 나를 보며 민석 씨가 토스트를 씹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정말 목표가 뚜렷해 보여. 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 은퇴한 게 아니라 전직한 거야. 어디로? 인생 설계사로.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가볍고도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그려나가는 거야. 강연날 나는 제주에서 사온 푸른색 머플러를 둘렀습니다. 단순히 옷을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홀로 빨래를 널고 밥을 지어 먹으며 고독을 즐겼던 그 시간이 진정한 내 인생의 시작점이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죠. 그날의 주제는 은퇴 후 어떻게 놀 것인가였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관중들이 정말 듣고 싶어 하는 건 놀이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라는 것을요. 나는 마이크를 잡고 슬라이드를 넘기기 전에 그들을 천천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은퇴는 퇴화도 퇴장도 아닙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다시 쥐는 기회입니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내 말을 경청했습니다. 자녀들의 일정을 기다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 인생의 설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비록 처음엔 비틀거리기도 했지만요. 65에 처음 런던에서 길을 잃었고 66엔 제주에서 스쿠터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다시 여행하며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법도 익혔죠. 이 길 끝에서 내가 얻은 건 승리가 아니라 나 자신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운 평온함입니다. 나는 슬라이드 한 장을 더 넘겼습니다. 하얀 바탕에 검은 글씨로 은퇴 여행의 4가지 핵심이라고 적혀 있었죠. 나는 한 문장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첫째,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떠나십시오. 내가 영국으로 간 건 남편을 피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사라졌을 때 내게 무엇이 남는지 알고 싶었죠. 결국 깨달은 건 나에겐 동행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나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둘째, 아끼는 것은 돈이 아니라 내 인생의 비굴함이어야 합니다. 싸구려 호스텔에서 잠을 설치고 무거운 짐을 끌다 무릎에 염증이 생겨보니 아낀 건 돈이었지만 잃은 건 존엄이었습니다. 우리는 돈을 못 쓰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다정하게 구는 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셋째, 깊이가 넓이보다 중요합니다. 천천히 가야 감정이 보입니다. 젊을 땐 몇 개국을 갔는지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무엇을 기억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루 두 군데면 충분합니다. 그날 저녁에 뭘 먹었는지, 햇살은 어땠는지, 옆 사람의 미소가 어땠는지를 기억하는 게 진짜 여행입니다. 넷째, 최고의 기념품은 돌아온 뒤에 변화된 삶입니다. 여행에서 가져올 것은 기념품이 아니라 이제 이건 내가 결정할래. 나는 참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이것들이 여행이 당신에게 주는 진짜 보물입니다. 마지막 문장을 읽자 회의장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열광적인 박수가 아니라 마음을 두드리는 묵직한 공명이 담긴 박수였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보행기를 끄는 한 할머니가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달에 칠순인데 딸애가 외국 못 가게 해요. 그런데 나 오늘 몰래 제주도 일주일 여행 신청했어요. 지은 씨가 준 이 수첩 하나 들고 가려고요. 무서워하지 않고 시작해보렵니다. 나는 그분의 손을 맞잡고 웃었습니다. 어르신은 이미 길 위에 서 계신 겁니다. 집에 돌아와 천장을 바라보며 누웠습니다. 지난 몇 년간 나는 참 많은 곳을 다녔고 참 많은 관계를 통과해 왔습니다. 자식과 남편.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의 관계 말이죠. 이제 나는 은퇴 후 뭘 해야 할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가? 그 답은 누군가를 돌보거나 맞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되고 싶은 내가 되는 것이었죠. 여행은 그 길을 열어준 통로였습니다. 도망도, 방종도,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수단도 아니었습니다. 여행은 새로운 문을 여는 열쇠였죠. 문 뒤에 있는 것은 풍경이 아니라 또 다른 나 자신이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청춘을 자식에게 주고 중년을 가정에 바쳤습니다. 이제 노년이 되었으니 제발 자신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밖으로 나가 당신 안에 얼마나 많은 용기가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돌아오십시오. 꿈꿔보지 못한 멋진 노년을 사십시오. 밖으로 나가는 것은 젊음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돌아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퇴 후의 여행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혼자 떠나는 용기부터 다시 잡은 손의 소중함까지 이 모든 경험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길을 걷는 과정이었습니다. 은퇴는 멈춤이 아니라 인생의 리듬을 다시 익히는 연습입니다. 누군가는 혼자서 천천히 가기를 택하고 누군가는 익숙한 손을 다시 잡으며 누군가는 첫 발을 뗄지 고민하고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은퇴 후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나이와 가정, 몸의 한계 때문에 주저하고 계시진 않나요? 홀로 떠날 준비가 되셨나요? 아니면 동행이 있더라도 주도권만은 잃지 않으실 건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셨느냐는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 미래에 대한 기대, 혹은 망설이는 이들에게 주는 응원의 한마디도 좋습니다. 이곳은 경청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노년의 모든 선택을 함께 고민해 봅시다. 오늘 이야기가 영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가 계속 나아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여행지에서 다시 만납시다.